네, 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가끔씩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역사 소설가 문영숙 작가님을 모시고 최재형 선생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스토리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87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를 사랑하는 모험소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패널이 원래 한 명 더 있는데요.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은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문영숙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을 처음 뵀던 게 한 2년 전쯤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때 국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잠깐 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사실 초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선생님에 대한 책을 또 집필하셨고 네. 최재형 선생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는 차원에서는 작가님만큼 또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 또 있을까. 물론 학자분들은 또 계시겠지만 그걸 또 재밌게 네. 대중에게 풀어 쓰신 분으로서는 저희가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재형 선생님께서는 연해주 쪽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안중근 의사와도 항일운동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또 이루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재형 선생의 활동과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작가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역사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안중근 기념사업회 홍보대사이시기도 하고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직을 맡고 계시네요. 네, 안중근 기념사업회가 아니고요. 안중근 기념관에 이제 안중근 홍보대사로 일하고 제가 거기서 이제 안중근 아카데미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3개월 코스로 하는 그 아카데미를 시작한 지가 이제 지금 13기가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8기 졸업을 했고 거기에서 안중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배우는 기회가 됐어요. 그럼 무슨 교육을 하시는 과정인가요? 네, 교육을 받는 과정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 그 우리나라 근대사 그 안중근이 당시 활동하던 시대의 역사나 연구를 하시던 그런 뭐 우리나라 대표급 교수님들이 다 포진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른 데 가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뭐 비용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안중근 기념관에서 정보 보조를 받아서 안중근을 좀 더 많이 알리라는 뜻으로 아주 저렴하게 15강을 해서 이제 국외답사를 하고 국외답사는 하얼빈과 리순까지 돌고 또 국내답사는 이제 뭐 안중근과 관계된 국내 무슨 특별 전시라든지 아니면 유목이 특별 전시로 들어왔을 때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내답사, 국외답사 이렇게 해서 이제 15강을 마치면 안중근 홍보대사라는 직함이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책을 지금까지 한 29권을 내셨어요. 그렇게 되나요? 와, 29권이면 엄청난데요. 근데 그게 다 대부분 그 청소년을 위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린이 도서하고 청소년 역사 소설인데 이제 청소년 역사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쪽이 좀 많이 나와 있죠. 예. 특히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라는 위안부 관련 주제로 또 책을 내셨어요. 네, 사실 위안부가 굉장히 어린이들한테는 다루기가 힘든 소설이거든요. 네. 소설로 쓴다고 해도 그 사실을 다 하기는 좀 그래서 그 기존에 나와 있던 거를 좀 적나라하게 청소년들은 그 정도는 읽을 수 있겠다. 또 그리고 사실대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야심작으로 제가 몇 년 동안 좀 망설이던 거였는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앞서 이제 서진영 패널님께서도 소개를 이미 해주셨습니다만 예스24에 들어가 보면은 작가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역사소설 전문가, 검은 바다, 에네켄 아이들,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 독립운동가 최재형 등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순환과 디아스포라를 다룬 청소년 역사소설을 꾸준히 발표해 오셨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주제를 많이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내가 사실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인데 50대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를 쓰다 또 수필을 쓰다 또 이제 동화 소설 쪽으로 창작 공부를 하면서 동화를 좀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정서를 다루는 게 좀 그 참신한 그런 그 아이들의 정서가 나한테는 좀 구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고구려 사신도나 뭐 을미사변을 주제로 한 궁녀학이나 뭐 이런 그 디아스포라는 아니었는데 처음 디아스포라로 간 게 이제 그 검은 바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 청소년이 강제징용을 당해서 그 일본 바닷속에서 석탄을 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탄광이 너무나 바닷속으로 길게 돼 있어서 이름 자체가 장생탄광이에요. 근데 그 탄광이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하나도 무서워서 들어가지가 않고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조선 청년들이 육지도 밟아보기 전에 그냥 바닷속에서 그렇게 석탄을 캐다가 결국은 그게 1942년 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닷속에 지금까지도 한 180여 명의 시신이 그대로 묻혀 있는데 한국의 징용자들이 137구가 그냥 지금도 바닷속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알고 제가 너무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 때 배운 게 탄광 그러면은 산 위에 있잖아요. 산 속에 그렇죠. 뭐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닷속에 탄광이 있다는 게 되게 좀 놀라웠고 바닷속에서 석탄을 캐다가 그렇게 수장된 그런 거를 그때 처음 접하고 그 이제 생존자도 만나고 이러면서 너무나 그 우리 민족의 그 슬픔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저를 많이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은 바다 쓰고 나서 또 애니깽이 우리 또 사기 이민을 당해서 멕시코까지 팔려간 이야기거든요. 너무나 불행한 네. 1033명이 사기를 당해서 팔려가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33명이 엄청 네, 많습니다. 그때 당시 뭐 4년만 일하면 일확 천금을 벌고 아주 따뜻한 나라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뭐 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나라다 이렇게 아주 버젓이 황성신문이나 이런데 그 신문 광고를 내서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그 선량한 사람들이 가족을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니까 벼농사를 짓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그 에네켄 학명으로 에네켄이라는 용설란의 일종 그 플랜테이션 그 농장에 이제 노예로 팔아먹은 거죠. 일본인하고 그 영국인 선박업자하고 둘이가 이제 공공연하게 팔려간 거예요. 근데 팔려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제 갔다가 4년이 끝났는데 빚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뱃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04년에 일하고 1909년이 됐는데 뱃삭을 벌기 위해서 1년을 더 일하다가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되는 바람에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남미에 흩어져 있는 애니깽이라고 하는 그 후예들인데 그런 것도 너무 엄청난 그런 거여서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도 좀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불행한 역사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해야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쓰다가 또 까레이스키도 같은 또 운명 네. 또 위안부도 이어지고. 뭐 계속 그렇게 그래서 제가 뭐 디아스포라 작가가 돼야지 이렇게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쓰시다 보니까 한두 권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닉네임이 붙은 거죠. 네. 이 작품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은 이제 1937년 갑자기 이주 통보를 받고 아버지는 이미 알 수 없이 그 이주 당하기 전에 잡혀가서 소식을 끊어진 상태로 갑자기 이주를 당하는 그 11살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렇게 갑자기 3일 아니면 어딘 하루 길게는 5일 이렇게 이제 이주 명령을 받고 가는데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다 그 고려인들의 그런 숙이나 또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그 실상을 다 보고 와서 쓴 글이나 또 교수님들이 연구한 이런 걸 보니까 그것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 슬픈 우리 민족의 그 이민사인 거예요. 정식 이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나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알 건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쓴 건데 그 이야기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강제 이주 열차에 태워지는 순간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지식인들을 먼저 다 숙청을 했잖아요. 근데 부모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아버지가 끝까지 아버지를 찾아서 헤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슈톱에 가서도 그 아버지가 혹시 언제 돌아올까 또 이웃 농장에도 찾아가고 또 고려극장 그 좋아하는 오빠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 오빠가 공연 다니는데 저도 그 고려인들이 사는 데를 가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그 처음부터 중심을 흐르는 게 이제 아버지를 찾는 건데 이미 나중에 통보가 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잡혀가서 금방 다 재판도 없이 숙청을 당하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거를 쓰면서 참 많이 분노도 했고 정말 다시는 우리가 이런 불행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도 생기고 우리 아이들도 슬픈 이야기지만 또 요즘 너무 아이들이 재밌고 이렇게 자극적이고 얕은 정서만 좋아하는 흐름이 있지만 그래도 또 독서를 좋아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한 번쯤 접하고 좀 어른들도 알아야 되고 네. 제가 몰랐던 거여서 더 쓰고 싶었고 쓰고 나서도 되게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지정도서가 돼서 이렇게 추천도서도 되고 그러니까 나름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 배경이 카자흐스탄인가요? 우슈토베. 예. 우슈토베가 어디죠? 카자흐스탄에 이제 첫 번째로 내린 그 기착지가 우슈토베인데 제가 작년 여름에 갔다 왔어요. 네, 어땠나요? 그 고려인들이 거기 처음에 내려서 그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 거기 이 토질이 거의 모래와 그 알대가 있는 그래서 염분이 많은 땅이어서 그 이렇게 나무가 있지도 않고 그냥 허허 벌판에 그냥 약간 토베라는 말이 언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아무것도 없는 겨울에 거기 내려져서 토구를 파고 사는데 그 이튿날 잠이 깨보면 맨 위에 살았던 사람이 그대로 동태처럼 빳빳하게 얼어서 이렇게 옆에다 싸놨다가 1938년 봄에 눈이 다 녹은 다음에 집보다 먼저 무덤을 만든 무덤이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고려인 묘지. 근데 그 알마티에서 내려서 그 우슈토베까지 가는데도 그때 내가 쓰던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이 그냥 막막한 그 모래 땅에 그냥 그 낮은 자풀 같은 그런 것만 보이면서 수없이 6시간을 달릴 때까지 산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끝없는 막막함. 우리 고려인들이 그렇게 막막하게 그런데 더더구나 겨울에 그 내렸을 때 어땠을까. 그래서 그 묘지에 올라가면서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꽉 막히는 그래서 그런 정황을 보고 참 많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좀 슬펐죠. 네. 이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에 대한 책은 또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이 2012년에 나왔어요. 근데 네. 내가 이제 러시아를 가보지도 않았고 횡단열차를 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래도 작가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타봐야지 내가 그렇게 그려냈는데 그리고 이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려서 바로 우수리스크로 갔어요. 버스로. 가서 우수리스크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거기서 이제 최재형 고택을 가봤고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전혀 나는 생소했고 전혀 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자체도 들어본 적도 없었죠. 네. 결국은 이걸 현지 취재하러 가시려다가 알게 되신 인물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까레이스키를 쓰고 나서 어떻게 보면 네. 책이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 9월 12일인가 책이 나왔는데 제가 9월 16일 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우수리스크 여행을 1박 하고 그 다음 날 와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돌고 밤기차를 타는 그런 코스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밤기차를 타기 전에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우수리스크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일단은 노비 출신이었다는 게 이제 특이하고 또 독립운동의 대부였다는 말. 근데 대부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게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에서 돌아와서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써야 되겠다. 인물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영웅적인 삶을 사신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몰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충분히 청소년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모른다는 건 정말 후손된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제 쓰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최재형 선생님의 순국 97주기 추모 행사가 현충원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선생님의 약전 봉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주 최재형 선생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860년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869년 가족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지신어로 이주하셨습니다. 1870년 러시아 정교회 학교에 입학을 하셨고요. 그런데 1871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출을 하셨고 포셰트 항구에서 러시아 선장에게 구출되셨습니다. 그래서 1871년부터 1877년까지 러시아 상선을 타고 6년 동안 세계를 일주하셨습니다. 1878년부터 1881년까지 4년간 블라디보스톡에서 상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1881년 가출 후 10년 만에 얀치해에서 가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1882년 결혼을 하셨고요. 1884년 얀치해에서 몽고계까지 도로공사 책임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1888년 성공적인 도로공사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은급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1890년 얀치해에 최초로 공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891년 니콜라옙스크에 소학교를 세우고 장학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1893년 얀치해 도혼으로 선출되어 두 번째 은급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1894년 제1차 러시아 읍장회의차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다녀오셨습니다.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 예복을 하사받고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1897년 김옐레나 베트로브나와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서 1905년 러일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1906년 일본에 가서 박영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908년 동해를 조직하셨고 그리고 그 조직의 총장이 되셔서 대한의군을 지원하셨습니다. 1909년 대동공보 사정에 취임하시고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셨습니다. 1910년 안중근 의사 순국 후 안의사 가족들 돌보셨습니다. 1911년 권업회를 조직하셨고요. 그리고 그 권업회의 총장이 되셨습니다. 1912년 권업신문 사장이 되어 항일의식을 고취시키셨습니다. 1913년 로마노프 황가 300주년 기념 행사에 한인 대표 단장으로 참가하시고 한인 이주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이 되셨습니다. 1914년 한인 러시아 이주 50주년 기념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1916년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셨습니다. 1918년 우스리스크에서 제2회 전로 한족 대표자 회의에 이동회와 함께 명예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 대한국민의회 외교부장으로 선출되셨고요.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선출되셨습니다. 1920년 4월 5일 일본군에 체포되시어 4월 7일 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돌 김영옥 선생님이 강연을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아주 단적으로 동양의 카네기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때 중국 청나라 이제 말기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러시아가 만주 점령을 하고 바로 이어서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모든 물자가 군인들한테 필요한 물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군인을 상대로 한 군납업이 또 그 많은 군인들이 이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요. 건축업이나 또 운수업이나 또 최재형 선생님은 특히 소고기 납품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그 기록에 보면 비숍 여사의 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 보면 그 조선이나 중국에 가서 아주 그 마른 그 싼 값의 소를 사다가 한인들이 열심히 키워서 또 그 최재형 선생님은 그 소고기를 군대에 납품하고 그래서 굉장한 돈을 벌면서 또 군납 회사도 차려서 이제 그 건축업에도 손을 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하면 이웃 나라가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도 의화단 사건으로 시작해서 러일 전쟁까지를 통해서 이제 물론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한인들이 다 같이 그 잘 할 수 있도록 그 유창한 러시아를 통해서 한인들을 각각의 뭐 소고기를 생산하라든지 결혼을 하라든지 우유를 하라든지 각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방법을 이렇게 보급하셔서 한인들도 다 잘 살게 되고 당신도 엄청난 부를 이루면서 이제 교육 사업을 또 시작을 하시죠. 독립운동 하기 전에. 한인들에게 또 장학금도 주면서 네,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그 최재형 선생님이 만든 학교가 그 하바롭스크의 그 한인 학교 대회 우수 학교로 지정이 됐다는 기록도 있고요. 뭐 이제 또 그 중학교를 세워서 그게 최초의 그 중학교였다는 기록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한인들의 한인 마을 얀치회라는데 도원이 되잖아요. 도원이라는 건 이제 네. 군수인데 그 월급을 3,000루블을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로 이제 그 대도시로 졸업생들을 유학을 보내서 모교에 와서 또 선생 노릇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을 일일이 기억은 못하는데 그 최재형 선생님의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후에 그 한 대여섯 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언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최재형 선생님께서 러시아어를 구사하게 된 것은 어릴 때 이제 가출을 하셔가지고 그 러시아 선장한테 발견이 되고 네. 그래서 세계 일주도 몇 차례 하게 되고 아마 그때 발견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었던 교육과 그렇죠. 혜택들이 네. 결국에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네.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최재형 일생을 보면 우리가 왜 로망스라고 그러죠? 그 영웅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난한 그 집에서 태어나서 일단 버려졌다가 기인을 만나서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영웅이 되는 그런 그래서 정말로 영화로 만들기도 너무 좋은 그런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요. 그 문영숙 작가님 책도 그렇지만 책을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쓰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읽으셔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가 강연을 좀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 강연도 있고 고학년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도 고학년 강의를 가면 다른 강연을 끝내고 한 10분 정도 할애를 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데 정말 모르고 있었던 분. 그래서 최재형을 꼭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9.9%는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추모식 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좀 크게 치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천막까지 또 쳐서 네. 많은 귀빈들도 좀 모시고 함께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그 위패를 모실 때 이제 참여를 했고요. 또 2015년에 모셨으니까 이제 2016년에 한 번 추모식을 우리 최재형 기념 고려인 지원사업회 이사들만 조촐하게 가서 이제 그 추모식을 했는데 네. 요번에는 이제 그 보도자료도 매스컴에 다 내보내고 또 연관 단체, 보훈처나 뭐 이런 데도 다 이제 초청장을 보내고 그러는 자체가 또 우리가 알리는 거가 아니겠어요? 관심을 네, 맞습니다. 유발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사무국에서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토탈을 해보니까 한 55분 정도가 오셨어요. 네. 그리고 취재진도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알려진 그런 네, 데서 메이저급 언론사에서도 많이 찾아와서. 예, 그리고 취재가 끝난데 오늘 제가 이제 사무국 일을 하다 오니까 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인 오히려 또 다른 데서도 이 행사를 보고 나서 아 이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운데에서 그 원래 최재형이 어떤 분인지를 자료를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요청도 많이 온 걸로 봐서 네. 저희가 이런 그 순국 행사 그 2017년 97주기 순국 행사를 통해서 좀 알려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이 최재형 아셔야죠. 예. 선생님의 책이 또 많이 나가겠군요. 근데 이제 최재형 선생님 하면은 안중근 의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마 많은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최재형 선생님 때문에 안중근 그 아카데미를 하게 됐어요. 아, 예, 원래 최재형 장학회를 만드신 김창송 이사장님이 지금은 이제 명예이사장님으로 2017년부터 이제 명예이사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장학회를 만드시고 안중근 기념관에 이제 우리 그 제가 최재형 책이 나오던 해가 2014년인데 2014년 책을 내고 나서 그 안중근 기념관에 인사를 가자고 하는데 저를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안중근 기념관에 그렇게 이제 인사를 가기는 처음이었죠.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최재형 책도 드리고 그랬더니 안중근 기념관에서도 지금이야 안중근이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안중근 의사도 최재형 선생님이 도와서 있기 때문에 최재형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을 다 같이 알아야 되니까 네. 안중근 아카데미를 꼭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그 아주 거기 또 이제 사무처장 하시는 분이 아주 친절한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그만두셨는데 이강현 처장님이었는데 아주 또 굉장히 유머스럽고 그래서 저를 아주 특별히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비로 네.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저는 또 두루두루 아는 게 작가로서는 많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저도 그 전까지는 하얼빈 의거 그 이상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말 안중근이 평화주의자였고 또 최재형과 어떤 연관이 있었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배울 수 있어서 제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도 하지만 안중근 홍보대사도 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또 어떤 가교 역할 이런 거가 너무 잘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최재형을 썼기 때문에 안중근을 그 우인전이 아닌 그 두 분의 관계나 여러 가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꼭 써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올 1월 31일에 책이 나왔습니다.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 이 책이신 거잖아요. 네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안중근 그러면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안흥칠 역사라고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쓴 당신의 자서전이 있어요. 그 자서전에 이제 쉽게 풀어 쓴 책이거나 아니면 하얼빈 의거를 뭐 중점적으로 쓰거나 뭐 어린이 쪽에서는 더 이제 그렇고 물론 성인 쪽에서는 여러 뭐 재판을 다룬 그 기록만 쓴 책도 나와 있고 또 안중근이란 인간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책이라는 건 이제 다 방송이나 책이나 모든 예술은 똑같은 건 할 수가 없잖아요. 새로워야 되고 방법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중근이 왜 그때 하얼빈에 갔어야만 했고 왜 국외에서 또 그렇게 이토우를 저격을 했어야만 했고 또 일본의 이토우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러시아는 왜 하얼빈 그 조차지를 하면서 러시아 코코부체부가 왜 거기를 왔어야 했는지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다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의 그 집필 형식도 평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인전을 떠나서 안중근 의사가 안타깝게도 지금 유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마지막 유언이 고국으로 반장해달라는 유언이었는데 그걸 아직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어떤 국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중점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첫 장면이 이제 그 순국 당하는 그 순간에서 유체 이탈을 해서 영혼으로 안중근 자체 1인칭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과거로 이제 쭉 이 토히로미미도 훑고 코코부체프도 훑고 이제 안중근의 어떤 그 안흥칠 역사도 안흥칠 자서전도 그 책 안에 좀 이렇게 녹여내고 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 다시 안중근의 영혼이 돼서 107년 순국 107년 바로 오늘 지금 3월 26일을 기점으로 한 그때에 지금 안중근 의사의 영혼이 우리를 어떻게 내려다보고 과연 뭐라고 할까? 그 정말 국민을 향해서 일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쳐서 나름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책과 변별력을 좀 뒀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내용인데요. 최재형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가 처음 만난 시기가 언제로 추정이 되나요? 1907년이죠. 1907년 이제 안중근이 그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육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진남포에서 사문학교와 돈의학교를 운영하게 돼요. 그런데 1907년은 그 헤이그 밀사가 이제 만국 평화회에 갔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그 이유로 인해서 고종이 폐위가 되죠. 그러고 또 이어서 대한 그 군인이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뭐 거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와해가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김진사라는 분이 그 안중근한테 와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국내에서 교육만 해서 되겠냐. 북간도 연해주 쪽에 가면 우리 교민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그들과 손을 잡고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언을 받고 그 국외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원산으로 해서 이제 그 북간도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간도 관리사였던 이범윤이 그 고종의 그러니까 이범진 공사의 사촌 형님이라고 하죠. 이범진 공사를 이범진의 사촌 형님인 그 이범윤 간도 관리사를 찾아서 갔는데 그분은 이미 이제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면서 그 연해주로 간 뒤예요. 그래서 이미 간도가 일본 수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안중근은 거기서 아주 자기 혼자의 몸도 운신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연해주로 가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 그 최재형 선생님은 그 도헌이었기 때문에 그 도헌인데다가 그 한인들의 패치카, 한인들의 대부 의미를 그때 당시 다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을 찾아가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윤도 이제 최재형을 만나서 1908년에 동의회를 조직하게 되죠. 시기적으로 아주 딱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도헌이 아니었으면은 그렇죠. 받아줄 수도 없었을 네, 네. 테고요. 찾아가기도 힘들었을 거고. 재력이 그렇게 다 있고 이제 그 최재형 선생님이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박영효의 초청으로 일본에 가잖아요. 박영효는 또 그 갑신정변의 주역이었어서 이제 일본에 망명을 해서 사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 박영효는 일본에서 일본의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변화의 흐름을 보고 아마도 그 러시아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고 재력가인 최재형을 불러서 러시아에서는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면 일본을 어떻게 알고 있나 그런 충분히 아주 심도 있게 의논을 할 대상으로 생각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3번을 초청하는데 2번은 거절하고 3번째 가서 약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동북아 정세를 환하게 깨고 와서 이제 독립 항일 투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굳히시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뭐 방금 전에도 동의회도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또 권업회 초대 회장을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계속 최재형 선생님께서 관여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1908년에 동의회를 조직하고 이제 대한의군을 결성을 하잖아요. 그 의병들을 조직해서 그 의병의 우영장이 안중근이었고 최재형은 총장이었고요. 그 헤이그 밀사의 막내였던 이의종이 부총장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그 동의회를 조직하면서 이우이종이 10,000루블을 가지고 최재형을 찾아옵니다. 10,000루블이 무슨 돈이냐면 이범진 공사가 보낸 돈이에요. 근데 이범진 러시아 공사가 그 어마어마한 10,000루블을 개인적으로 최재형한테 갖다 줬을까요? 그거는 지금 이태진 교수나 이런 분들은 다 고종이 보낸 내탕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망명 정보를 깨하려고 했다고 이제 하죠. 그 10,000루블을 그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범진 공사가 최재형한테 갖다 주고, 최재형은 당신이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13,000루블을 내놓습니다. 그럼 23,000루블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 연해주에 사는 교민들로부터 모금을 해요. 의병을 일으키겠다고. 그게 한 6,000루블이 모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약 30,000루블을 가지고 이제 동의회를 조직을 해서 의병을 조직하고, 그 의병의 우영장에 안중근이 되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돈을 내서 그 동의회를 조직하는데도 그 해조신문의 동의회 취지문을 발표를 하잖아요. 최재형 총장 이름으로. 그 의식주를 그 최재형 선생님이 다 대줬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지금은 다 이제 강제 이주 때문에 다 흔적조차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크라스키노라는 데에 그 최재형 선생님이 대저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병들이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었고, 또 가장 우리가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는 그 최재형 선생님의 5째 딸 올가가 나중에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가서 그 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후에, 강제 이주 후에 아버지를 추억하며라는 자서전 비슷한 책을 내죠. 거기에 보면 안중근은 자기 이름을 안중근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응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순 감옥에서도 자기 자서전을 안중근 역사가 아니고 안응칠 역사예요. 근데 그 올가의 책에 보면 응칠이 아저씨라는 분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총 쏘는 연습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쪽으로는 절대 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언니하고 둘이 몰래 숨어서 가봤더니 이렇게 사람 그 얼굴을 그려놓고 총 쏘는 연습을 해서 무서워서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갔는데, 얼마 후에 그 응칠 아저씨가 하얼빈에서 일본의 최고 높은 사람을 쏴서 돌아가시게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그 응칠 아저씨의 부인과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엄마가 옷 가지며 먹을 것을 주고 자주 드나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을 쓸 때도 그렇게 대동공보에서 하얼빈 의거를 모의하고 후원을 하고, 또 그 의군의 우영장으로서 그 최재형이 체코제 그 총을 다 사서 의군을 무장시키고, 그 교육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아버지 친구로부터 항일 투쟁을 하겠다고 그 러시아에 가서 그 만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잖아요. 자기 뜻을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 안응칠 역사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응칠 역사만 가지고 그거는 사실이 팩트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언젠가는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제 그 안중근 의사는 그 안응칠 역사나 또는 일본의 그 신문 과정에서 많이 감췄어요. 그리고 그 12동지하고 단지동맹을 했잖아요. 단지동맹의 이름도 다 이렇게 앞뒤자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그 대한의군이 노출되는 걸 계획적으로 막으시고 최재형을 일부러 감췄다는 게 보통 이제 지금 교수님들의 정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만약에 그 안응칠 역사에서 최재형 이름이 한 번만 나왔더라도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졌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러 감춘 게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배후를 계속 했거든요, 일본에서. 그런데도 이제 안중근 의사는 김두성이라는 이름을 댔어요. 근데 김두성은 실제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대한의군 총재, 그 배후자에 그럴 만한 김두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정황으로 보나 최재형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언급을 안 한 거는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그 연해주 독립단체가 유일한데, 그게 와해되면 독립운동 자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님은 하얼빈 의거 후에 미하일로프라는 변호사를 보내죠. 그리고 거기가 러시아 조차지였기 때문에 그 일본법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인 변호사 더글라스를 보내서 만국 공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안중근은 사형을 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외국의 조차지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불법 재판을 해서 가마다와 미주노 국내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서 이제 불법 살인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강의 같은 데서도 쓰고 있는데 그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개인적으로 미워한 살인자로 안중근을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안중근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외국의 수장을 전투를 통해서 없앤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국 공법의 포로 대우를 받았어야 했어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그리고 개인이 미워해서 죽인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본 하기시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 묘비에 가면 대한독립군 안중근에게 사살을 당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 묘비에. 근데 그 묘비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일본 교육위원회에서 썼어요. 그 팻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대한독립군이 안중근인 거죠. 네. 개인이 절대 아니라.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불법 살인을 한 거는 알고,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안중근을 숭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매년 3월 26일 안중근 기념관에서 이제 그 추모제를 하면 올해도 107주년에 제가 다녀왔는데 올해는 일본에서 한 50명 이상이 왔어요. 학생들을 비롯해서 매년 네. 그렇게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10년에 안 의사가 순국을 하시고 1911년에 권업회를 창설을 하죠. 그래서 권업회 총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대동공보가 폐간이 됩니다. 대동공보가 이제 그 항상 항일 의식을 고취시킨다 해서 계속 주목을 받다가 그 순서를 보면요. 1909년 1월에 대동공보 사장이 돼요. 최재형 선생님이. 그거는 이제 어떤 배경이 그렇게 되냐면 안중근 의사가 그 이제 신화산 전투, 영산 전투, 세계 아주 큰 전투에서 마지막 영산 전투에서 포로를 잡아요. 근데 포로 4명을 잡는데 그 포로를 이제 우리 그 안중근 희화 부대는 다 처형하자고 하죠. 이 게릴라전인데 포로를 의식주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명성황후 국모도 죽인 일본 사람들인데 이 4명을 없애버리자 우리 위험하다. 그런데 끝까지 안중근이 살리거든요. 평화주의 정신 때문에 포로는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절대 돌아가면 전쟁을 안 하고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포로가 4명이 가서 다 그 의군들의 루트를 다 발설하는 바람에 안중근이 참패를 하고 간신히 그 연해주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최재형 연관된 그 독립군들은 다 무장 해제를 당해요. 그리고 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러시아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일본의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간섭 때문에 최재형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안중근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이 그 마침 또 그 하얼빈에 그 온다는 걸 알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얼빈 의거를 성공시키고 나서 그 일본 그 방해 때문에 그 전투는 이제 할 수가 없었고 무장 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항일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해조 신문을 인수해서 대동공보로 바꿔서 1월 달에 사장에 취임하죠. 안중근 의사께서도 하얼빈으로 갈 때는 대동공보 기자로 네. 들어가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중근을 쓰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러시아가 하루 만에 그 일본 영사관에 넘겼잖아요. 안중근을. 그런데 그때 상황은 러시아는 제2의 러일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겁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올 때
그 러시아 코코부체프가 일본 그 총영사 가와카미 총영사한테 출입증을 만들어라. 그 우리는 보안을 책임질 수가 없다. 이 역사에 들어오는 사람을 출입증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 가와카미 총영사가 그 대일본 제국의 그 히토 히로부미가 총리 대신 4번이나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오는데 만약에 출입증을 만들었다고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총리의 그 존경하는 마음이 서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누구나 와서 다 볼 수 있게 개방을 해서 우린 그런 거 안 만든다. 그래서 만들질 않았거든요. 그걸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안중근도 아주 쉽게 현장으로 네, 들어가서 그렇군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러니까 얼른 손을 띄고 빠져나오는 그런 아주 빌미를 제공한 게 되죠. 1911년에 권업회가 조성이 되고 이제 대동공부가 폐간이 되니까 권업신문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권업신문은 문자 그대로 일자리를 권하는 신문이라는 그 글자 자체를 그렇게 눈속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은 여전히 항일운동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14년에 그 한인 이주 50주년 기념 위원장이 준비 위원장이 돼요. 최재형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1914년에 그 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미주와 외국에 있는 그 재외 동포들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가 건재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최재형 선생님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청년들을 다 규합해서 제가 작년 1월 1일 KBS에 나온 그 보도를 보니까 그 매스 게임 하는 영상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준비위원장이 최재형 선생님이고 그 청년들을 그렇게 하얀 복장을 하고 매스 게임을 다 시키고 그 한국을 건재하다는 걸 아마 과시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준비위원장이 돼서 정말 미주와도 손잡고 다 이제 동포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거국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나중에 대한국민의회 총재가 되죠. 이동희와 함께 공동총재가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에 대한국민의회 외교부장에 발탁이 되죠. 근데 그걸 수락을 안 하시고,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 재무총장에 또 임명을 받아요. 근데 또 역시 하시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재형을 쓰면서 그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조국에 가서 큰 벼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소인들은 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아관파천, 그러니까 명성왕후가 시해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서 친러 정책을 펼 때 러시아 연해주에 사는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몇 명이 국내로 들어와서 고종의 곁에 있었다고 해요. 그중에 이제 출세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최재형일 수밖에 없어서 최재형도 3번인가 뭐 그렇게 들어와서 큰 벼슬을 줄 테니까 내 곁에 있어라 하는데 그거를 안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뿌리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게 알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가 또 하나, 이제 그 선장을 만나서 러시아 국적으로 러시아 이름 최표트르 세메노비치라는 네. 그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도 1962년에 다 공훈을 받으셔서 독립장을 받았는데 국가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정책을 계속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공을 국시로 할 때는 소비에트 사람을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주의 활동이고 예. 그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공산당이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일본이 상대였어요. 우리는 무조건 일본이 상대였는데 그 러시아 이제 볼세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죠. 네. 그때 러시아 황군은 백군이었고 이 파르티잔 혁명군은 적군이었어요. 그래서 네. 백의파와 적의파가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백의파와 손을 잡았어요, 일본이.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구이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혁명군이 된 거죠. 네. 파르티잔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그 저구이파에 소속이 된 그 사람들은 다 싸잡혀서. 공산주의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쪽이 전혀 언급조차도 하기 싫고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안 알려진 원인이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름과 국적과 또 우리가 그 남북 이데올로기여서 그런 그쪽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최재형 선생님께서 국적이 러시아 국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쩌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제재는 안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책을 쓰면서 또 그 교수님들 그 연구하신 교수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최재형이 나중에 자진해서 잡혔잖아요. 예.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잡히는 게 낫지. 내가 도망가면 너희들이 받을 고충을 생각해 보면 내가 60까지 살았으니까 내가 잡히는 게 낫다 하면서 어쩌면 러시아 국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죽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한 2번인가를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히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사위가 또 그때 당시 어떤 지구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큰딸의 사위가 이제 석방도 시켜줬고 또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괜찮습니다. 그 본다찌 총독인가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그 최재형을 존경해서 그 모함이 들어갔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이제 풀어준 예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쪽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고 네.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국적도 러시아고 네.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네. 예.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족을 또 최재형 선생님께서 돌보셨다고. 돌보셨다.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듯이 5째 딸 올가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얼빈 의거를 하기 위해서 총연습을 했던 그 정황도 아주 자세히 나오고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가족들이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디서 보니까 최재형 선생님의 둘째 아들과 안중근의 동생이 안정근, 안공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과 되게 친한 사이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재형 선생님의 큰아들이 최선학인가 그런데 그분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이 두 분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동공보를 일본에서 굉장히 그 주목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조사하고 일본에서 그 조사 보고서를 한 내용을 보면 대동공보가 아주 그 불온한 그 항일 정신을 너무 그렇게 하는 아주 나쁜 언론 기관이다라는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하얼빈 의거 이후에 계속 밀정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기토라는 일본 밀정인데 딸이 쓴 그 아버지를 추억하며에 쓴 그 거기에 보면 기토야 하면서 막 절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계속 일본은 확증을 잡진 못했지만 그 추정을 계속하면서 미행을 하고 그 밀정을 붙여놓고 그랬다는 건 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죠. 네. 최재형 선생의 집이 우스리스크에 네,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아마 조만간 최재형 박물관으로 네, 네. 오픈을 할 텐데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최재형 선생님이 1914년에 한인 이주 50주년 기념식을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2014년이 한인 이주 1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네. 그 150주년 기념 랠리도 하면서 그 해에 재해동포재단에서 그 최재형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머무셨던 고택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매입을 하고서도 이제 최재형 박물관으로 한다는 말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가 2017년 올해부터 2018년 2년 동안
올해 2017년에 건물은 완성을 하고 2018년에 독립기념관과 이제 그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다 저기를 해서 그 민속박물관 주최하에 이제 내부를 2018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서 저희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도 최양목 회장이 그쪽에 가서 그 네, 얼마 전에 다녀오셨죠.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돈까지 다 정부 돈을 타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하고 이제 초부터 이제 회의를 했으니까 아마 18년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19년에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고 2020년에 최재형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네. 그때 되면 완벽한 그 최재형 선생님의 많은 활동을 한 그런 것들이 그쪽을 찾는 사람들한테 보다 더 정확히 알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님으로 계신 만큼 올해 혹시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혹은 예정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순국 기념 행사를 조금 다른 때하고 다르게 좀 격식을 갖춰서 했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 반응도 굉장히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올해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0주년 기념 사업을 가장 큰 정말 그때는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 초에 랑코리아라고 하는 그 부부 파페라가 있는데 그 두 분이 해외 공연도 다니면서 그 주제 레파토리가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노래나 이런 멜로디를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외 공연, 특히 청소년들에게 역사 제대로 알리기라는 공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3월 26일 날 리순 그 안중근이 옥사한 그 리순 박물관에 가서 이제 그 추모제를 하면서 공연을 하고 하는데 여지까지 그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그 레파토리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안중근의 아들아입니다. 그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한테 죽으라 그랬잖아요. 상고하지 말고 죽으라. 어머니로서는 정말 그 아들의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애절한데 그 레퍼토리를 가지고 이제 계속 공연을 하고 이제 뭐 구상이나 윤동주 씨 서시나 별에는 밤이나 이런 것도 이혜인 수녀님의 시 뭐 이런 그 우리 조국과 청소년의 애국심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분들하고 우리가 올해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24일인가 8일인가 하여튼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개발을 중심적으로 최재형을 이제 하겠다. 그 전까지도 이분들은 그 브레이크 타임에 항상 최재형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료로 청소년들은 무료로 관람을 시키고 또 저녁 공연은 유료로 해서 이제 그 유지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올해 이제 MOU를 맺어서 2017년에 1막, 2018년에 2막, 2019년에 3막, 2020년 100주년의 완결판 이렇게 콘텐츠를 뭔가를 만들어서 최재형을 정말 한번 제대로 띄워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용산구청에 들어가서 용산구청장님이 아주 역사의 조예가 깊으시거든요. 성장현 구청장님인데 저는 또 제가 용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산구청장님이 굉장히 그 역사에 관심도 깊고 역사적인 일을 많이 하시고 발굴도 하시고 보존도 하시고 그런 게 깊고 또 하나는 용산구에는 이제 효창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임시정부 7의 묘가 사당이 있고 또 임시정부 5인묘도 있고 거기에 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고 삼의사의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묘가 바로 삼의사 묘 있고 거기에 옆에 안중근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아주 거창하게 김구 선생님 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웃는 말로 우리 최재형 선생님은 북한 경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 자리 잡고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모실 데도 없고 오로지 유일하게 최재형 기념 고려인 지원사업회에서 정말 그 서울 현충원에 가면은 단독 묘비도 아닌 부부 의패에 까마득한 그 글씨들이 빼곡한데 그 한 기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최재형 선생님이잖아요. 너무나 그걸 보면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할 만큼 그래서
그 출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산구청장님한테 최재형 선생님을 우리 용산구이 임종요인이 다 있고 이런데 7위 묘에 저기 7위 사당에 하나 더 올려서 8위 사당을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제 강짜를 좀 부린 적이 있는데 구청장님도 내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해 봅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랑코리아가 우리 공연하는데 용산구청에 있는 미르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이 한 750석 보조의자까지 놓으면 뭐 1000석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방향을 이제 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최재형 기념 고려인 지원 사업회라는 고려인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장학 후원도 해야 되고 우리는 좀 특별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용산구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수능 끝난 다음에 우리가 무료로 점심 공연을 무료로 그 학생들을 해주고 저녁에는 또 우리 후원의 밤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최재형 선생님을 알릴 수 있는 좀 문화 콘텐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올해는 네. 선보일 예정이시다. 네. 보니까 최재형 노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최재형 기념 5주년 기념 사업회를 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남산 안중근 기념관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안중근 기념관 홍보대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중근 기념관은 이미 기존에 정말 너무나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그쪽에서 하는 걸 우리는 정말 뭐 새끼손가락에 손톱만큼도 흉내를 좀 내면서 겨우겨우 가는 형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걸 운영하는 박용진이라는 분이 역사 어린이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를 해서 국회나 뭐 현충원이나 이런 데 보면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노래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문화 어린이 합창단인데요. 그게 너무나 좋아 보여서 우리도 좀 해달라고 반 졸랐어요. 그래서 그분도 또 거의 흔쾌히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재능 기부를 하다시피 해서 이제 최재형 노래를 만들었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최재형 장학금을 받고 있는 그 고려인 국내 유학생들이 순국 97주기 서울 현충원 행사에 나와서 어깨띠를 두르고 또 최재형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네요. 올해는 또 연해주에 가실 일이 없으신가요? 당연히 가야죠. 왜냐하면 매년 연례 행사로 최재형기념사업회에서 추석맞이 연해주 탐방단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작년에 저랑 또 같이 다녀오셨었죠. 네. 그때 대학생들도 네, 같이 네. 함께했고 네. 올해도 좀 여력이 된다면 아마 대학생 참가자들을 또 선발하게 될 텐데 네. 네, 저희 또 청취자분들께서 연해주 역사 탐방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어차피 소식을 또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네. 잘 지켜보시다가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최재형 선생님 뿐만 아니라 또 안중근 의사와의 관계, 그때 당시에 어떤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들 너무 재밌게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올해는 또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인 네. 만큼 고려인을 주제로 한 저희 동포들의 역사를 주제로 한 에피소드들을 많이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럼 다음 작품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작품을 써야 될 것들이 아주 산적해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 일에 너무 자꾸 관여가 돼서 제 시간을 자꾸 못 내게 돼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패치카라는 소식지를 만드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 그 편집이 끝나면 제가 좀 한 발은 또 글 쓰는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런 쪽으로 쓰니까 저희 시 이모님이 여자 광복군이셨어요. 그래서 서안 이지대 본부에 계셨었고 철기 이범석 장군이 그분의 그 부대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데 집안에 이런 분이 계신데 가까운 여자 분이셨네요. 광복군도 한 권쯤은 나와서 충분히 나와야 될 소재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글을 이렇게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우리 시어머니랑 다 살아계실 때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줬을 텐데 지금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진만 지금 우리 시아버님 앨범에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예, 이것도 예산일이 아니다. 그럼 약간 주로 운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역사 관련된 내용물을 다루시다 보니까 네. 자료 수집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제가 계신지. 이제 웃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인터넷이 되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절대 작가가 되지 못했어. 인터넷은 정말 정보의 바다잖아요. 그거를 잘 취합하고 잘 선택을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옛날 같으면 다 가봐야 되는데 요즘 너무나 내가 찾는 만큼 얻어지는 세상이 돼서 물론 자료 준비가 글 쓰는데 10으로 본다면 자료 준비가 8은 차지하죠. 네, 쓰는 건 한 2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너무나 요즘은 정말 갈수록 그런 자료 찾기도 쉽고 원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끝없이 이렇게 이어져서 마치 한 실끈을 잡아당기면 계속 뭐가 올라오는 맞습니다. 것처럼 예. 취사 선택만 잘하면 정말 좋은 행복한 세상입니다. 네, 작가님 그 블로그도 운영하시죠? 네, 블로그 운영하고 네. 있어요. 블로그에서는 뭐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나요? 네이버에서 문영숙 치면 관련된. 네, 관련된. 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제 국방일보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재형 제가 쓴 책을 위주로 하면서 이제 잊혀진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이란 제목으로 일주일에 한 편씩 연재가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재물을 계속 제 블로그에 얹어 놓고요. 제가 이제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50 넘어서 대학을 갔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가 아주 잡동산이에요. 대학 공부할 때 문학에 관계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제 블로그에 막 끌어다 놨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걸 삭제하려고 했더니 방통대 학생들이 시험 때 되면 제 블로그가 막 들러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 안 되겠다. 그대로 놔둬야 방문자 되겠다.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완전히 잡동사니처럼 블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거나 뭐 네. 작가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네.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가 네. 가장 빠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언제든지 안부 게시판에 주시면 궁금한 거 언제든지 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팟캐스트 방송은 제가 처음이에요. KBS 월드 라디오 또 우리 민족 그런데 이런데 몇 번 나가고 옛날엔 또 제가 치매 시어머니를 모셔서 정혜리의 치매 간병기라는 또 라디오 제3 라디오 이런 데 나가고 그랬는데 또 되게 새롭네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많은 또 청취자들이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 뿌듯합니다. 네. 네. 저희도 오늘 강연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희도 이번 달 말에 청취자들과의 오프라인 모임 붉은 파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도 꼭 초대해 드릴 테니 시간 되시면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영숙 작가님께서 많은 소설을 쓰셨지만 최근에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 독립운동가 최재형,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 라는 책 한번 꼭 찾아보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끝으로 최재형 노래 틀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